자,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뭐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대한 설명, 그 나름대로 뭐 잘 나오니까 뭐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주권 상장법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우리 회계학 1부에서의 기준은 아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4번에 있어요. 한국 회계 기준원 회계 기준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 기업 중 외감법이라 부르죠. 요거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 거기서 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른 회계 기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계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기준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요. 그러니까 신용분석사 시험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도 공부를 하셔야죠. 나중에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일부 차이 존재하니까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감법에서 그러면 어느 기업한테 어느 회사한테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느냐? 자, 은행입니다.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 금융회사 이런 데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회계감사 보고서 만들 때 IFRS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보험회사, 화재보험회사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구가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배회사, 그 다음에 종속회사가 있죠. 지배회사가 A, B가 종속회사다. A가 B를 지배하고 있을 때 A가 IFRS예요. A가 IFRS. 자, 그런 경우에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연결로 처리하게 되면은 A와 B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IFRS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우리가 연결이 주 재무제표거든요. IFRS에서. 자, 그러면은 연결 재무제표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무제표도 공시하잖아요. 그쵸? 그때 만약에 연결로 안 묶여 있으면 B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래요. 근데 지금 연결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얘도 IFRS로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얘도 적용을 한다. 그래서 각각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도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한다. 뭐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은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자, 요것도 외감법 기준에 있기 때문에 좀 지엽적이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 코넥스가 뭐예요? 우리가 유가증권, 코스피 있고 코스닥 있고 그 다음에 좀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자본의 그 융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넥스 시장까지 만들어놨는데 얘는 기업의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IFRS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다른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아닌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나오죠. 요거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질적 특성입니다. 자, 질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교재에 그 2023 신용부수사 1부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20페이지에 있어요. 20페이지. 20페이지 참고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적 특성이 있고요. 그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질적 특성 두 가지를 보강해주는 질적 특성이 있었죠. 그래서 목적적 합성의 요소라고 하고 있고 신뢰성의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IFRS에서는 보강적 질적 특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의 목적적 합성의 요소를 보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있다. 각각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큰 틀만 보셔도 어느 정도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일단 큰 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으로 구분하는데 목신 여기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예피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의 충실성, 신뢰성을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까지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검증 가능성이에요. 검증 가능성.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 대신에 검증 가능성이 신뢰성의 요소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 요거를 일단은 암기하고 계시면 그러면은 문제가 쉽게 나올 때 여러분 잘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게 일단은 질적 특성에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냥 한 문제 가져가는 거죠. 쉽게 나오면.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정답이고 2번과 5번을 마저 볼게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중요성의 제약 요인 하에서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데 비용과 효익이라는 제약, 그 다음에 중요성이라는 제약 요인이 있더라. 그래서 비용과 효익, 중요성의 제약 요인 하에서 고려돼야 되고요. 각각의 질적 특성은 절충할 수도 있다.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측정 속성. 이것도 잘 나오죠. 측정. 측정. 얼마로 표시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그 다음에 기업 특유가치, 그 다음에 현행 유출가치,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가치, 이행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측정 속성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있으니까 요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취득원가, 역사적 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때 금액이잖아요.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입니다. 자, 여기에 공정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취득했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샀을 거 아니에요. 취득했을 때는 시장 가격으로 샀고 그 이후에 시장 가격이 변해요. 그런데 만약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을 하라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시장 가격이 변해도 그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최초의 취득 원가로 계속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취득 원가는 그 시점의 공정가치예요. 어려운 문장 아니죠? 이해되시죠? 최초에 샀을 때는 시장가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와 기업 특유가치는 현재 시점의 가치 현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현재 시점에서의 거래되는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공정가치는 시장 거래에서의 교환가치. 시장에 가서 얼마 주고 사느냐. 근데 기업 특유 가치는요. 요것도 현재 가치인데 기업 실체 입장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 기업의 실체, 그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 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뭐 이익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화 시킨 게 바로 여기 있는 기업 특유 가치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은요. 제가 별 언급이 없는 한 다 기준 문구입니다. 기준 문구에 그냥 조사 정도만 뭐 수정한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 기준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 틀린 문장은 그 기준 문구에서 일부 단어만 변경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산의 매각과 부채의 결제와 관련된 공정가치는 뭐라고 부르냐?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쓰는 가치다. 현행 유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시험에서 굉장히 틀린 문장으로 많이 나오는데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순실현 가능 가치와 이행가액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명목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100만 원 갚을래, 나 1년 후에 100만 원에 팔게 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은 1년 후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얼마에 팔게, 얼마에 갚을게, 그 얼마를 그냥 기록하는 거. 그게 바로 환산하지 않는다.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 같은 문장 잘 알아두세요. 순실현 가능 가액과 순실현 가능 가치와 이행가액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준 문구예요. 기준 문구. 아시겠죠? 어허.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입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얘는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뭐 나오게 되면은 좀 쉽게 나오니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1년에 3번 보잖아요. 1년에 3번 보면은 한 2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보면 자, 중소기업한테 뭔가 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회계처리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야, 너네 기업 좀 작으니까 괜히 복잡한 회계처리 하지 마.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이 있어요. 이 파생상품 자체도 회계처리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회계팀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역량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 평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평가 안 해도 된다. 평가 안 해도 된다.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소기업한테 안 해도 된다라고 특혜를 주는 거죠.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그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원래는 시장성 없는 그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 뭐 공정가치로 평가, 만약 매도 가는 증권으로 막 분류를 했다. 그러면은 평가해야 되잖아요. 시장 가격으로. 그런데 안 해도 된다. 취득원가. 그냥 취득원가로 계속 가도 돼. 시장성 없으면 그냥 취득원가로 평가해. 라는 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들 가져왔어요. 요거 나머지 문장들도 있지만 그거는 56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자, 그러면은 현재 가치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할 수 있다. 현재 가치 평가를 안 할 수 있다. 물론 앞에서 뭐 이행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가치 평가 자체를 안 하죠. 그런데 현재 가치 평가를 하는 뭐 기업 특유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정 가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자,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이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데 너네 못하지? 그냥 납부하는 금액으로 법인세 비용 그냥 때려 넣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네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단된 사업 부문 정보 원래 주석에 기재해야 되거든요. 하지마. 이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제가 일부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